안녕하세요. 프라우드 코리아입니다. 우리나라가 현재 문화적인 측면에서 전 세계적인 주목을 받으며 K-팝, 한국 드라마 등이 연이어 화제가 되고 또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당장 K-팝의 선두주자 방탄소년단이 미국 시장을 비롯해 유럽, 남미, 동남아 등 사실상 전 세계의 모든 국가에서 엄청난 인기를 얻으면서 세계적인 아티스트로 발돋움했고, 한국 드라마의 경우에도 일본, 중국, 동남아 시장에서 꾸준히 그 인기를 끌다 이번 넷플릭스에서 연이어 공개된 오징어 게임, 스위트홈 등이 히트치면서 사실상 이제는 한국 드라마가 세계 주류로 인정받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죠. 그러나 우리나라가 이렇게 선진국의 반열에 오르는 데 기반이 된 것은 문화적인 부분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경제가 있죠. 광복 이후 오랜 시간 동안 꾸준히 경제적으로 성장을 거듭했기 때문에 지금의 모습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과정 속에서 네로라 하는 기업들도 여러 등장했습니다. 현재 반도체와 스마트폰 시장, 가전제품 등에서 맹활약하는 삼성, 그리고 스마트폰 사업은 철수했지만 여전히 가전시장에서 세계적인 인기를 얻고 있는 LG 등 우리나라에도 다른 선진국들의 대기업이 부럽지 않은 탄탄한 회사들이 존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업 경영에도 나름의 한류바람이 불고 있는 것 같기도 합니다. 오랜 시간 해당 국가에서 경영을 하며 역사 속에서 굵직굵직한 사건들 속에서 혜택을 받으며 성장한 다른 나라들의 대기업들과는 달리 상대적으로 짧은 시간 동안 그리고 전 세계에 이미 자리 잡고 있던 유수 대기업들을 밀어내고 세계에서 손꼽히는 기업의 반열로 올라올 수 있게 된 우리나라의 대기업들을 보며 도대체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는가 라는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실제로 영국의 세계적인 출판사 로틀레지에서는 타이거 매니지먼트라는 경영서적이 출판되기도 했습니다. 영국을 비롯해 미국, 싱가포르 등 여러 나라에서 동시에 발매된 이 책은 한국식 경영에 대해 다루고 있습니다. 이 책의 저자는 한국 기업의 강점을 외국인의 시선을 통해 설명하는데, 이 책에서 주장하는 한국 기업의 경쟁 우위는 스피드와 유연성, 그리고 저돌적이고 공격적인 성향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모습이 마치 호랑이와 닮았다 하여 저자가 책의 제목을 타이거 매니지먼트라고 지은 것입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세계 경영저널 중 최고 권위를 자랑하는 미국의 하버드 비즈니스 리뷰에서는 삼성 성공의 패러독스라는 주제의 논문이 실리기도 했습니다. 하버드 비즈니스 리뷰가 한국 기업 경영의 방식을 상세히 조명한 것은 이것이 처음이었는데, 이 논문에서는 삼성을 덩치가 큰 규모를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의사결정과 실행 속도가 매우 빠르고 유연한 점, 관계지향적인 동양식 경영과 성과 위주 평가의 미국식 경영을 조화롭게 적용시킨 점, 다각화와 전문화를 동시에 추구하는 점을 차별점으로 꼽습니다. 그리고 이 같은 모습은 서양의 기존 경영 이론만으로는 설명할 수 없다고 말하며 논문의 제목처럼 패러독스, 즉 일종의 역설이라고 강조합니다. 서로 성격이 상반된 요소를 결합해서 특출한 성과를 만들어내는 한국 기업의 모습은 현대 경영학을 발전시켜온 서양 사람들의 시각에서 모순으로 느껴지는 것이죠. 따라서 기업의 경쟁력이 국가와 산업의 생존을 보장하는 오늘날의 경제 환경 속에서 경영자의 적극적인 사업계획과 조직의 신속성, 그리고 유연함은 치열한 글로벌 경쟁에서 우리 한국 기업들을 살아남게 했던 강력한 무기였습니다. 실제로 하버드 논문의 메인 주제였던 우리나라의 기업인 삼성은 2000년대 전까지만 해도 소니에 훨씬 뒤처진 기업이었으나 끊임없는 개발과 노력으로 2000년대 초반부터 앞지르기 시작해 이제는 소니와 비교하는 것은 삼성에게 실례일 정도로 상황이 뒤바뀌었고, 이후에는 일본인들의 자존심이라고 할 수 있는 도요타 자동차의 시가총액까지 앞지른 지 한참 된 상황이죠. 당시 일본의 제조업의 자존심인 소니가 삼성에 역전패 당했다는 사실은 일본인들에게 충격을 안겨주었고, 여담이지만 극도의 스트레스를 받던 이데이 노부유키 당시 소니 회장이 급기야 이건희 회장 측에 더 이상 삼성과 소니를 비교하지 말아달라 부탁할 정도였다네요. 어쨌든 삼성은 그 이후로 소니와 정반대의 길을 걸었습니다. 한우물만 파오던 소니가 자신의 주력 무기였던 가전을 1차 방황을 지속한 것과는 달리 삼성은 가전 분야에 만족하지 않고 더욱더 사업을 확장시켜 나가 반도체와 스마트폰을 앞세워 결국 일본의 1위인 도요타를 크게 앞지르기까지 했죠. 그리고 지금도 계속해서 한국식 경영을 더욱더 발전시켜 나가며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한국식 경영은 상대적으로 불리한 환경에서 시작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대한민국의 자랑스러운 대기업들이 글로벌 시장에서도 우뚝 설 수 있게끔 해준 우리 기업들의 비장의 무기와 같은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이 한국식 경영이 명칭처럼 한국에서만 펼쳐지는 전략이 아니라 해외에서도 나름의 성과를 내고 있다고 하는데요. 실제로 세네갈에 있는 참치 회사가 이 한국식 경영으로 위기를 극복하고 승승장구하고 있다고 합니다.
오늘은 어떻게 세네갈의 참치 회사가 한국식 경영으로 자신들이 맞닥뜨린 위기를 극복할 수 있었는지에 대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프리카 서북부 대서양 연안에 위치한 세네갈의 수도는 다카르인데 이곳은 항구 도시입니다. 오늘의 이야기의 주인공인 세네갈의 참치 가공 회사 스카사가 위치해 있죠. 이곳은 지난 2011년 우리나라에서 참치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회사인 동원그룹에 인수되었습니다. 그리고 스카사의 주력 분야는 동원그룹의 미국 자회사인 스타키스트의 참치 파우치 제품을 주문자 상표 부착 방식으로 생산하는 것입니다. 원래는 참치캔을 주로 생산했으나 전 세계적인 공급 과잉 때문에 경쟁이 치열해지자 부가가치가 높은 참치 파우치로 공정을 바꾼 것이죠. 참치 파우치는 캔 형태의 제품과는 달리 소스를 넣을 수도 있고 다양한 형태로 추가 가공하여 새로운 상품으로 탈바꿈할 수 있죠. 그러나 동원그룹이 인수한 2011년부터 2016년 상반기까지 이 스카사라는 기업은 동원그룹 내에서도 골칫거리였습니다. 동원은 2011년 세네갈 정부로부터 스카사의 지분 60%를 매입하며 이 회사를 인수했는데 당시 유럽 시장 공략을 위해 다양한 아프리카 지역의 참치 가공 공장의 인수를 검토하다가 세네갈 정부의 적극적인 구애를 받고 스카사 인수를 결정했었죠. 그리고 2013년 10월에는 2,600만 유로, 우리 돈으로 340억 원을 투자하면서 해당 지역에 대규모 공장도 지었습니다. 당시 동원그룹은 이미 2008년에 미국 참치회사 스타키스트를 인수하면서 에콰도르와 사모아의 공장을 운영해본 경험도 있었기 때문에 더욱 자신있게 스카사를 인수했습니다. 하지만 예상과 달리 세네갈 공장은 부진을 면치 못했습니다. 그 이유는 직원들에게 있었죠. 세네갈은 동원그룹이 운영하던 여타 공장들과 달리 직원들이 매우 사회주의적 성향이 강했습니다. 따라서 여기서 조직된 강성노조들은 급여 인상 등을 끊임없이 요구했죠. 그렇다고 생산성이 다른 공장들보다 높은 것도 아니었습니다. 2015년까지만 해도 스카사의 생산량은 한국 공장의 24%, 에콰도르 공장의 44%에 불과했습니다. 거기다가 만들어지는 상품의 질까지 좋지 않았죠. 그렇기 때문에 참치 가공의 품질이 낮아져 바이어들이 떠나가고 자연스럽게 매출이 줄어들었고 매출이 줄어드니 공장 운영이 어려워지는 악순환의 반복이었습니다. 거기다가 직원들의 근태도 불량해서 정시 출근이 지켜지지 않고 무단결근도 밥 먹듯이 생겼죠. 따라서 사실상 세네갈 공장은 한마디로 구제불능이었습니다. 그래서 동원그룹은 이곳에서 철수를 검토하기까지 했죠. 그러나 동원그룹은 철수 대신 재정비를 택합니다. 2016년부터 6개월 정도 공장의 문을 아예 닫아버린 뒤 공정과 품질 관리, 노사 관계 등을 원전부터 다시 시작해서 새롭게 구축했죠. 동원은 이 과정을 통해 직원들의 실적을 계량화하고 우수 직원을 상급 노동자로 지정해 별도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방식으로 경영 방침을 바꿨습니다. 그 결과 실적이 뛰어난 근로자의 급여는 다른 근로자들에 비해 2배를 넘어섰죠. 거기다가 업무 평가가 공정하게 이루어진다는 신뢰를 직원들에게 심어주기 위해 조직 구조를 단순화해 일선 직원들이 자신의 의사를 경영진에게 쉽게 전달할 수 있는 소통 구조를 만들었습니다. 또한 주요 부문 최선임 직원들로 시니어 위원회를 구성하여 자체적으로 공장 내 현안을 논의하고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게끔 하는 시스템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회사는 시니어 위원회에게 매출, 생산량, 원가, 영업이익 등 주요 경영 현안들을 모두 공개해 주었죠. 이를 통해 근로자들의 신뢰를 얻을 수 있었고 더 나아가 근로자들이 자체적으로 공동의 목표를 정하고 스스로 동기부여를 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주었습니다. 지난 기간 동안 골칫거리였던 노사관계도 시니어 위원회에서 직접 해결책을 만들도록 했습니다. 실제로 이 위원회에 참여하고 있는 스카사의 노조위원장인 카베 가해 씨는 사측과 직접 소통하면서 직원들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다는 게 장점이라며 가령 이슬람과 기독교 휴일 중 어떤 날 출근해야 할지 정하는 문제 같이 근로자들에게 민감한 이슈를 직원들이 직접 논의해서 정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더욱이 동원 측 사람들도 여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세네갈 사람들의 마음을 얻기 위해 발로 뛰기 시작했습니다. 주재원들이 현지 직원들의 경조사를 챙기면서 관계를 더욱 돈독히 했고 사내 축구 동아리를 만들어 대회도 개최했죠. 그리고 여직원들을 위해서는 구내 식당에서 스트레스 해소를 위한 파티도 열었습니다. 직원들의 복지도 개선했습니다. 공장 직원들 대부분이 임대료가 비싼 다카르 지역 대신 몇십 분이나 떨어진 교외에 사는 것을 알게 된 동원 측은 대중교통이 부족해 출퇴근이 불편하다는 것을 알고 백세파프랑 우리 돈으로 195원이라는 가격의 조식과 중식을 제공하고 출퇴근 셔틀버스를 운행하고 있죠. 그리고 이러한 복지는 모두 세네갈에서 최초로 도입된 직원복지라고 하네요. 이러한 노력을 기울인 결과 생산성이 대폭 개선되었습니다.
1인당 순살 처리량이 시간당 24kg에서 시간당 40kg으로 대폭 증가한 것이죠. 거기다가 이직률은 불가피한 사정으로 그만두는 사람들을 제외하면 사실상 제로에 가깝다고 합니다. 오히려 직원들이 직접 나서 고향에서 친구나 친척들을 데려와 취업시켜달라고 한다네요. 포장 공정을 맡고 있는 선임 직원인 바시로 디에에 씨는 스카사는 세네갈에서 손꼽힐 정도로 직원 처우가 좋은 곳으로 인정받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지난 몇 년간 적자가 계속돼 회사 운영이 어려웠는데도 철수하지 않고 회사 실적을 흑자로 바꾼 동원 측의 노력을 직원들도 인정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렇게 세네갈에서 한국식 경영을 통해 다 망해가던 회사를 세네갈 내에서도 손꼽히는 회사로 뒤바꾼 사실은 세네갈 정부에서도 주목하고 있습니다. 세네갈 정부는 스카사 사례를 아예 동원 프로젝트로 부르면서 주요 현안으로 삼고 있다고 하네요. 대형 제조업체가 많지 않은 세네갈의 상황에서 단순 어업에서 한 발 나아가 수산물 가공 분야를 발전시키는 주요한 모델로 보는 것이죠. 우마르 가에 세네갈 해양수산부 장관은 어업은 세네갈에서 60만 명이 일하는 주력 산업이라면서 스카사는 어업의 고부가 가치화를 선도하는 회사이기에 정부가 지원을 아끼지 않고 계속 배워나갈 것이라고 말하기도 하였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한국식 경영과 그 한국식 경영을 활용해서 세네갈의 참치회사를 탈바꿈시킨 사례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사실 저는 한국식 경영의 단점만을 바라보고 조금 편협한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모든 방식과 전략들이 장단점이 있듯이 우리의 한국식 경영도 명암이 있는 것이죠. 그리고 다른 나라의 기업들보다 훨씬 더 불리한 조건 속에서 성장했음에도 불구하고 일본의 소니와 같은 굴지의 대기업들을 꺾으며 전 세계에서 인정받는 기업들이 탄생했다는 점은 분명한 장점도 존재한다는 뜻일 겁니다. 인센티브 제도와 관계지향적인 기업 문화, 즉 동서양에 섞이기 힘든 기업의 문화를 잘 섞어 탄생시킨 우리 한국식 경영을 세네갈의 스카사를 되살린 것 또한 예시가 될 수 있죠. 앞으로도 우리나라의 기업, 그리고 우리의 도움을 받는 해외의 기업들이 계속해서 승승장구해 나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